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어둠이 숨어있곤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그 어둠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나뭇잎 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2010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애플밸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던 32살 여성, 티나가 하루아침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신뢰를 받던 그녀였기에 매니저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지각일 거라 넘기기엔 그녀의 성격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매니저는 불안한 마음에 결국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911로 연결된 전화는 곧바로 현지 경찰을 티나의 집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경찰은 곧 난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인기척은 전혀 없었고 억지로 들어갈 만한 근거도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결국 잠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며칠 뒤 더욱 끔찍한 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같은 지역에서 두 건의 실종 신고가 잇따라 접수됩니다. 첫 번째는 13살 사라와 11살 코리, 남매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41살 여성 스테파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신고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총 4명이 동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티나와 가까운 관계였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도 티나의 집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단순 실종으로 보기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파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티나가 있었습니다. 사라와 코리는 그녀의 아이들이었고 스테파니는 그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결국 티나의 행방이 사건의 실마리라는 결론에 도달한 경찰은 다시 티나의 집을 급히 수색하기로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경찰은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합니다. 집 안 곳곳에 넓게 번져있는 피자국, 벽에 흩뿌려진 얼룩, 그리고 욕실까지 이어진 끌린 듯한 혈흔. 마치 누군가가 몸을 질질 끌고 간 흔적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욕실의 욕조 안에서는 사람의 피부 조직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거실, 침실, 욕실까지 이어진 피의 흔적은 이미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섬뜩한 점은 이토록 많은 혈흔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던 작은 반려견까지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살펴보며 즉시 추론했습니다. 티나와 두 아이, 그리고 스테파니가 집안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 양으로 보아 생존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상하게도 흔적은 납치의 정황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시신을 치워 은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장을 더욱 면밀히 살피던 경찰은 차고 쪽에서 눈에 띄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월마트 비닐봉지 안에 대형 방수포와 2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평범한 가정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규모의 용품들이었습니다. 시신을 옮기거나 은폐할 때 사용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행히도 그 봉지 안에는 계산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월마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한 남성이 그 물건들을 계산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갈색 머리에 안경을 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로 보이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밀며 계산을 마친 뒤 오하이오 번호판이 달린 토요타 야리스 차량을 타고 마트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수사관은 낯설지 않은 얼굴이라며 CCTV 속 남자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불현듯 며칠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이 수상한 트럭 한 대를 발견했었는데
그 운전자가 바로 같은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여자친구를 기다린다며 둘러댔지만 정작 여자친구 이름을 사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티나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좁혔습니다. 토요타 야리스 차량 소유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CCTV 속 인물은 30대 남성 별표 매튜 호프먼 별표로 확인됩니다. 그는 이미 지역 경찰에게 몇 차례 기록이 남아있던 문제 인물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14일 아침, 경찰은 특수부대를 동원해 매튜의 집을 전격 급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사관들은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쌓인 나뭇잎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높이는 무려 1m에 달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여있는 검은 쓰레기 봉투 수십 개, 심지어 욕실 안에도 줄지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두 낙엽이 가득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수사관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한 집안에 이렇게 많은 낙엽이 쌓여 있었을까? 매튜는 낙엽을 집착적으로 모아 집 안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낙서와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집은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세계가 거주하는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낙엽 더미 사이에 가려진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하실로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불길한 예감 속에 경찰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역시 위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닥 가득 낙엽이 쌓여 있었고 봉투들이 천장까지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장한 수사관들이 손전등을 비추자 낙엽 더미 사이에 누군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실종된 13살 소녀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과 발이 결박된 채 낙엽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구조된 그녀는 곧바로 경찰의 품에 안겼습니다. 최소한 한 명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구조 직후 자신이 납치되어 며칠간 지하실에 감금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매튜는 그녀에게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어주겠다고 속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극도의 공포 속에 지내야 했고 끔찍한 학대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사라의 구조로 경찰은 사건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3명, 티나와 아들 코리, 친구 스테파니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매튜를 체포해 신문했지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는 사라를 돌봐준 것뿐이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하실의 낙엽은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고 자신은 그녀와 함께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의 증언은 정반대였습니다. 감금과 학대, 그리고 위협이 일상처럼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매튜는 경찰의 추궁에도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그의 집 주변과 숲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투입된 협상 전문가가 매튜와 장시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튜의 심리를 자극하며 협조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은근히 암시했습니다. 그렇게 48시간 넘는 밀고 당기기 끝에 매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매튜가 경찰을 이끈 곳은 그의 집 근처에 위치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깊은 숲을 지나 도착한 곳에는 우뚝 솟은 거대한 너도밤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18m나 되는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나무 줄기 가까이 다가간 경찰은 이내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줄기 한쪽에 네모난 형태로 잘려나간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낸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레 판자를 제거하자 그 안에서 텅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구의 시신이 차례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티나, 코리, 그리고 스테판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라졌던 반려견의 사체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참혹하게 숨진 채 나무 속에 봉인되어 있던 것입니다.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낙엽으로 집 안을 채우고 시신을 나무 속에 숨긴다는 발상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즉시 이 사건을 나뭇잎 살인마 사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매튜는 범행 전날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갑과 박스테이프, 칼과 비닐봉투까지 구입하며 빈집 털이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연히 본 티나의 집 차고문이 반쯤 열린 모습을 보고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사건 당일 아침, 티나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매튜는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는 집 안 곳곳을 뒤지며 돈과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티나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칼을 꺼내 들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첫 살인이 저질러진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친구 스테파니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이 잠겨있지 않았던 탓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지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피 묻은 칼을 든 매튜였습니다. 스테파니 역시 저항할 틈도 없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집 안을 뛰어다니며 지저대던 작은 반려견마저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튜는 이때 이미 이성을 잃고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매튜는 시신들을 욕실로 끌고 가 잔혹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는 봉투에 토막을 담아 차고에 숨겨두려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는 티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11살 소년 코리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매튜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욕실 바닥으로 끌려가 어머니와 스테파니의 시신 곁에 놓였습니다. 뒤이어 집안에 들어온 13살 소녀 사라는 오빠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기도 전에 뒤에서 덮쳐졌습니다. 그녀는 눈과 입이 가려진 채 결박당했고 공포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튜는 그녀를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매튜는 집안에서 세 사람의 시신을 처리한 뒤 봉투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라는 차 뒷좌석에 묶인 채 태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 가족과 그 친구의 삶을 단숨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매튜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라를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어두운 공간, 발밑에 깔린 낙엽의 바스락거림, 결박된 몸, 어린 소녀는 어디로 끌려온 건지도 모른 채 떨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그는 세 구의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시신의 양은 많았고 그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자연스레 숲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눈여겨본 야생보호구역의 거대한 나무. 그는 그곳에 시신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숲속 깊이 자리한 너도밤나무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시신과 반려견의 사체를 차례로 집어넣었습니다. 나무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고 그의 범행은 철저히 은폐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아무도 그 속에 세 사람의 죽음이 숨어있다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매튜는 기괴한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낙엽을 모아 집안을 가득 채우고 사라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포위망은 이미 그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자 곧 실종 신고를 냈고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연달아 사라진 4명의 인물과 기괴한 현장을 보도했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매튜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매튜는 체포 직전까지도 태연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후에도 그는 차분히 앉아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도 그는 사라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증언은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낙엽 속에 감금돼 있었고 매튜의 학대와 위협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숲속 나무 안에서 발견된 세 구의 시신과 반려견의 사체, 그리고 사라의 증언을 근거로 매튜에게 살인, 유기, 납치, 성범죄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세상은 이 기괴한 범인을 나뭇잎 살인마라 부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매튜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방화와 절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마친 뒤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일정한 직업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숲속을 배회하며 나뭇잎을 수집하는 기괴한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심리평가에 따르면 그는 망상, 장애와 강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을 모아 집을 채우는 행동, 그리고 시신을 나무 속에 숨긴 발상은 모두 그의 비틀린 집착의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매튜의 범행을 철저히 계획된 연쇄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빈집털이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앗아간 살인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인 그의 냉정한 태도와 기괴한 행동은 교화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매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결코 감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살아남은 사라는 긴 세월 동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지역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서 벌어진 기괴한 살인극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낯선 이웃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아이들이 혼자 다니지 못하게 막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범인의 기괴한 집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낙엽으로 뒤덮인 집, 나무 속에 숨겨진 시신. 그 어떤 영화보다도 섬뜩한 현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범죄자의 내면에 숨어있던 광기가 어떤 계기를 통해 폭발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매튜의 과거, 그의 외로움, 왜곡된 심리,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집착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기괴한 범죄로 남아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라의 증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을 미리 감지하고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아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터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빈집을 노린 단순한 범행은 한순간에 가족 전체를 파괴했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사건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서 감지되는 작은 이상 신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집착과 왜곡된 욕망은 순식간에 파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사건 파일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범이었습니다.